혹시 그 노인네 얼마 전에 근처에서 크게 났었다는 산불에 휩쓸려 간 거 아닐까? 차라리 그랬으면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먹을 걸 갖다 바친 이유가 뭔데, 그럼의 돈이 아무리 탐났어도 차마 우리 손으로 직접 저 세상 보내는 짓까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강원도 산골의 헛간, 썩은 나무 틈새로 그들의 목소리가 스며들어왔을 때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신락 같은 희망. 제발 그들만은 아니기를, 내가 사랑했던 내 동생만은 이 끔찍한 비극의 가해자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던 제 기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옥죄던 주의는 분노의 불길이 되어 온몸으로 타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이제는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 제법 많은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이 언제나 이렇게 평범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참혹한 진실은 지난 10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었던 기나긴 악몽의 끝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품었던 가족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가난이란 이름 아래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제 불쌍한 어머니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예상박 사연을 구독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준비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가여운 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시집 온 곳은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 집안이었습니다. 1년 내내 허리가 끊어져라 밭을 갈고 김을 매도, 이듬해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길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막막한 살림이었죠. 하지만 지독한 가난보다 어머니를 더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 제게는 할머니가 되려는 그분의 끝없는 구박과 타박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5대에 걸쳐 내려온 귀하디 귀한 독자였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은 며느리인 어머니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의무나 다름없었죠. 너 혹시 애 낳기가 무서워서 밤마다 지아비 잠자리를 피하는 것은 아니냐?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싸늘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이 댁에 옥동자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가 몇 해인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니 내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냐. 어디 보통 집안에 시집 온 줄 알아? 5대 독자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귀한 몸이란 말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서넛은 순풍순풍 낳아도 모자랄 판에 하다못해 용하다는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불공이라도 드리던가,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빌기라도 하던가, 무슨 정성이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이 답답한 것. 그 시절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오롯이 며느리의 탓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힘든 수모와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아들, 딸 많이 낳기로 소문난 안악들의 속옷을 얻어다가 어머니에게 억지로 입히는 일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뜨는 밤이면 할머니는 금실 좋고 자식 많이 낳기로 유명한 부부의 방문 앞으로 제 부모님을 억지로 떠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민망함과 치욕을 꾹 참아내며 할머니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여나 할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했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눈물겨운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모질었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첫 아이로 딸인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차가운 흙바닥이 있는 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바람이 불던 어느 늦가을 오후, 할머니는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사하거라. 오늘부터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될 아이니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와 함께 기묘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의 남정네라고는 제 남편 하나뿐인데 어머님 설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쯧 하고 혀를 차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보면 그만이니 너는 그리 알고 조용히 받아들이거라. 네가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딸년 하나 낳아놓고 어디서 큰 소리냐. 어머니는 그 길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제가 그 핏덩이가 눈에 밟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답니다. 행여나 어미 없는 자식이라고 저 어린 것이 할머니의 모진 구박을 홀로 견뎌야 할까 봐서요. 그렇다고 저를 데리고 의탁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제 외가는 입 하나라도 덜어내는 것이 집안의 큰 시름을 더는 일이었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팔아넘기다시피 했던 것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주저앉게 된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금실이 좋아지는 남편과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밤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서름을 삼켜야만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그때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서름과 아픔을 결코 사랑하는 내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와 둘째 부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들을 염원하던 할머니는 끝내 둘째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는 무서운 병, 결핵으로 인해 변변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옆집에서 돈까지 빌려가며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를 구박하고 괴롭혔던 할머니가 아니었던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저리 슬피 우실 수 있는지 어린 마음에는 그저 의아할 따름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란다. 그 미움과 원망이 결국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야.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처럼 미움을 이겨내고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어머니는 며느리 된 도리를 끝까지 다하며 자식인 제게 올바른 삶의 도리를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임신한 둘째 부인에게 혹여나 부정을 탈지도 모른다는 인내,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장례식에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둘째 부인의 손만 잡고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냉대뿐이었습니다. 비켜라. 둘째 어미 뱃속에 든 것이 필시 사내 놈일 게다. 배꼽이 불쑥 솟아오른 것을 보니 틀림없어. 이런 귀한 아들을 이 총구석에 처박아 두고 농사꾼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비랑 작은 어미는 그래서 서울로 떠나는 것이다. 곧 태어날 내 동생 부족함 없이 가르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큰 인물로 만들어야지. 그럼 저랑 엄마는요? 너희 모녀야 산입에 거미줄 치기야 하겠느냐. 알아서들 잘 먹고 잘 살거라. 아무리 아들이 딸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라지만 아버지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챙겨서 떠나버렸으니까요. 남겨진 저와 어머니가 더 혹독한 가난 속에서 굶주리든 말든 단 한순간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위기는 때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아버지가 떠난 직후 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밭으로 나가 해가 지고 달이 떠야만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비록 전교생이라 해봤자 몇 명 되지 않는 시골의 작은 분교였지만 전 시험 때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죠. 어머니께서도 소장농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홀몸으로 장정 서너세 몫을 거뜬히 해낸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파다할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문여자고등학교에 저를 보내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저희 모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깡촌에서 명문여고에 입학할 만큼 공부를 잘한 아이는 제가 처음이었고 서울 한복판에 자취방을 얻어주고 비싼 학비를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부모 또한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던 모녀가 이뤄낸 기적 같은 일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동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위대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명문여고 입학을 위해 정든 집을 떠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웬 낡은 문서 뭉치를 제 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혹시 땅 문서예요? 제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 내 어미가 너 몰래 고향을 떠나는 이웃들의 땅을 푼푼히 사모았단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땅 문서가 많이 쌓였구나. 뿌듯함이 가득한 어머니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땅들을 사모으기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셨을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평소 어머니께서 제게만큼은 단 한 번도 돈 아끼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드실 밥 한 그릇을 줄여가며 굶어가며 땅을 사모으셨던 겁니다. 오로지 자식인 제 미래와 다시는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자식된 마음으로 가슴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울의 명문여고에 입학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 하늘마저 감동시켰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늘이 내린 감동의 선물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영이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늘이 아주 큰 선물을 내린 모양이구나. 선물이라니요, 선생님? 내 어머니 계신 본가가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양재천 근처라고 했지? 네, 거기서 농사 지으세요. 논밭밖에 없는 시골이에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제 곧 그 동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게다. 오늘 아침 뉴스에 발표가 났어. 그 일대가 아주 크게 개발될 거라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와 어머니는 처음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매일같이 땅을 팔라는 낯선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겁까지 먹을 정도였냐고요? 저희 모녀가 살던 그 시골 마을이 바로 지금의 강남 대치동이 되었으니까요. 대치동.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운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소문은 저희 모녀를 버리고 떠난 뒤로 10년 가까이 편지 한 통 없던 아버지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들이닥쳐서는 며칠 밤낮으로 행패를 부려댔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는 아나무인이 되어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짐승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땅 문서 내놔.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당장 내놓지 못해? 아버지는 눈이 벌개진 채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달라는 거요? 무슨 자격? 내가 내 법적인 남편이야. 이 여자야. 안사람 재산은 본래 전부 남편 재산인 법이야. 그니 이 땅 전부 내 것이란 말이다. 주인이 제 것을 찾겠다는데 어디다 대고 자격 운운이야.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린 딸 자식이 가난에 굶어 죽든 말든 내팽개쳐두고 둘째 부인 치마폭에 쌓여 도망가 버려놓고서는
10년 동안 소식 한 통 없던 주제에 이제 와서 당신 재산이니 다 내놓으라고요? 당신 그러고도 인간이에요? 이게 기어이 받아치네.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짝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래, 때려라, 때려. 차라리 여기서 당신 손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재산은 단 한 푼도 못 넘겨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재산 전부 우리 선영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런 끔찍한 행패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고향 어르신들과 동네 장정들이 나섰습니다. 특히나 마을 이장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뗐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이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이장님은 좀 빠지시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시다 봉변당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이죽거리며 이장님을 밀쳐냈습니다. 남의 일? 선영의 어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왔네. 그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그 딸 자식이 어미를 어떻게 닮아가며 반듯하게 자랐는지 우리가 전부 다 지켜봤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따지고 보면 우린 선영이 동네 삼촌이고 이모뻘이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짜않게 정타령은. 그래서요, 다 늙어빠진 이장님 혼자서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놈 보게 고향 떠난 지 좀 됐다고 아주 배는 게 없어진 모양이구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늙은이가 겁도 없이 혼자 나섰을까 봐. 우리 마을 사람 전부가 선영이 어미 편이라고 이놈아. 이장님이 고함을 치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남자 어르신들과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격한 분노는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향했고 아버지는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에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은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순조롭게 토지를 매각해 상상도 못할 만큼의 거부가 되셨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떡하니 입학했습니다. 제가 명문대 4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제 자취방으로 낯선 남자 고등학생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선영 누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저희 아빠 아들인데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의 자식, 그러니까 제게는 배다른 남동생의 전화라는 것을. 그 녀석의 목소리는 아직 애틋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쩐 일이니?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아빠랑 엄마 두 분 다 교통사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요. 세상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며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정작 그 아들에게 부모의 장례 절차 하나 알려줄 주변 지인 하나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제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동네 이웃들의 따뜻한 정 또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게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곧장 이 비보를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남동생의 모습은 어찌나 허름하고 남루하던지 제 마음이 다 점여오는 듯 했습니다. 잔뜩 해진 교복 차림에 며칠은 굶은 듯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부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빈소가 차려지기가 무섭게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 김 사장 아들놈이 너냐? 내 애비가 떼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당장 갚아. 그들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장례식장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동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휩쓸고 간 뒤에야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핏줄이란 게 이토록 무서운 건가 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나 모진 일을 당하고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배다른 동생이 눈앞에서 우는 것을 보니 제 심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제 분노는 이름도 모를 그 둘째 부인이라는 사람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친척 한 분도 안 계시니 어쩌자고 어른들이 어린 너한테 혼자 이 모든 일을 겪게 만들어. 어머니는 고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세상에 이제 정말로 너 혼자 남았다는 거구나. 남동생이 애써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제 눈에는 그만 뜨거운 눈물이 한가득 차올랐습니다.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신 듯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많이 속상한 거 안다. 아비를 향한 내 감정이 어떻든 저 아이는 내 동생이야. 얼도 모르고 살아왔어도 핏줄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법이란다. 엄마, 저 아이 도저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래, 저 어린 것에게 혼자 상주 노릇을 맡길 수는 없지. 하지만 엄마가 한 번만 더 물어보마. 내 아비의 장례를 상주로서 치르는 일, 내게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그래도 정녕 괜찮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저는 순간 할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면 그 업보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던 어머니의 가르침. 엄마가 평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 엄마 딸답게 반듯하게 행동해야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성심성의껏 모시기로 다짐했고 혼자가 된 남동생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장례로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며 저는 스스로 참 반듯하게 잘 자랐다며 대견해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위대함은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어쩔 생각이냐? 장례식 상황을 보니 너를 돌보아줄 어른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용히 동생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어머니. 그래, 내 아비처럼 앞뒤분간 못하는 성민은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얼마나 어색하고 껄끄러운 사람일 텐데 꼬박꼬박 큰어머니라고 존대해주는 걸 보면 누나 얼굴이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누나랑 저는 어쩔 수 없는 남매라고. 죄송합니다, 큰어머니. 죄송하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뭘. 누가 뭐래도 너랑 우리 선영이는 한 핏줄을 나눈 남매야. 그래서 말인데 나도 너에게 가족이 되어보면 어떨까 싶구나. 네? 나를 내 어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으마. 다만 아주 오래오래 조금씩 천천히 내가 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구나. 진심으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생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한참 동안이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은 감히 제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에게 남편을 빼앗아간 원수나 다름없는 여인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품어주시겠다니요. 그렇게 저 또한 엄마의 깊은 뜻을 따라 동생을 제 진짜 가족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찾아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과거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지극한 자식 사랑을 이제는 고스란히 동생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저 또한 동생에게 하나뿐인 누나로서 든든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모교인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며 정규 교수라는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는 틈틈이 동생에게 직접 과외를 해주며 공부를 도왔죠. 동생 역시 저희 모녀의 넘치는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저보다 더 좋은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하더니 수석으로 졸업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 어머니의 연세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고 마침내 정규 교수 임용에 성공한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저희 모녀에게 늠름한 청년이 된 남동생을 장가 보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던 날
혼주석에 앉으신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지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께서는 그간 손수 관리해 오시던 모든 통장과 재산 서류들을 동생과 올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딸이라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맡기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저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마침 저는 중요한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논문 준비에 끼니조차 챙길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은 이제 저희 모녀에게 피를 나눈 친혈육이나 다름없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어머니 앞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피땀 어린 재산을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생 내외 모두 금실 좋은 부부로 주위에 부러움을 샀고 제 교수로서의 입지도 동생과 올케가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도 모두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시집 장가까지 보내놓으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더는 바랄 것 없이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달콤하고 찬란했던 행복의 시간들이 제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평생을 걸쳐 드리워져 있던 불운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불운의 그림자는 바로 어머니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젊은 시절 쉼없는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닳아버린 탓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잦은 잔병치레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함께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혈압과 뇌압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요. 앞으로는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채 귓가에 맴돌기도 전에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마.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급성 중증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몇 시간이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마쳤습니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도 많이 쇠하신 상태라 안정적인 예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뒤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있잖아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 엄마를 잘 돌봐드리면 반드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신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해맑게 방긋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건넨 첫마디에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맞죠? 저는 차마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없어 등을 돌린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하루의 절반을 7살 어린아이로 살게 되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노년의 어머니로 돌아오셨지만 지켜보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어머니가 영영 돌아오시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늙었으면 조용히 죽어야 하는데 괜히 몹쓸 병이나 걸려서 자식들한테 이 무슨 민폐냐. 그토록 강인했던 분이셨는데 당신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저 그런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은 언제나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걸까요? 어머니의 병마와 함께 동생의 사업에도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거대한 금융 쓰나미는 동생이 애지중지 키워온 사업을 순식간에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위태로운 파도 위를 걷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의 연구비 역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논문과 연구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저 또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우애가 깊고 효심이 지극한 남매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위기 속에서도 저희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쪼개고 맞춰가며 번갈아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사건이 터져버리고야만 그날. 사건의 시작은 제가 학교 연구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논문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올케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형님, 지금 많이 바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올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낭랑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통화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늘 우리 엄마 때문에 올케가 고생이 많지. 미안하고 고마워. 에이, 뭘요. 며느리도 엄연히 자식인데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죠. 담이 아니라 지금 어머님 모시고 봄나들이 가는 길이에요. 봄나들이? 어디 좋은 데라도 갔어? 제 목소리에도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시골에서 작게 텃밭 가꾸는 분이 계시거든요. 마침 쑥이 한창이라고 해서 어머님 모시고 쑥 좀 뜯으러 가는 길이 흙냄새도 맡으시고 하면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아서요. 어머, 정말 잘했다. 우리 엄마 평생을 흙 만지고 사신 분이잖아. 아파트에만 계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셨겠어. 올케 덕분에 우리 엄마가 호강하시네. 조심히 잘 모시고 다녀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무거운 시름이 잠시나마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형님. 그럼 잘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이따 저녁에 엄마 모시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올케,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동생만큼이나 우리 올케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스한 봄볕 아래 쑥을 캐는 모습을 상상하니 몽글몽글한 행복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덩달아 풀리지 않던 연구과제도 술술 풀려나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몇 시간 뒤 제게 다시 걸려올 그 전화가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연구실에도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봄나들이에서 돌아오실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제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올케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올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또 쓰러지셨니? 혈압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없어지셨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 뇌는 순간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말해봐, 올케. 엄마가 없어졌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연구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랑 남편이 쑥을 뜯느라고 정말 잠깐,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께서 어디론가 혼자 가버리셨는데 마을 부분들이랑 이 동네 지리에 훤한 약초꾼들까지 전부 나서서 몇 시간째 찾아다니고 있는데도 도저히 보이질 않으세요, 형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충청북도의 그 시골 마을로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넋을 잃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동생과 올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엄마 찾았어?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동생에게 달려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동생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동네 분들이 계속 찾고는 있는데 이 근처가 온통 깊고 험한 산밖에 없어서 그때였습니다. 산 쪽에서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마을 주민 몇 분이 지친 기색으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동네 어르신들까지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거냐고. 제 고함에 동생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님, 이 사람이 어머님 찾아 산에 나섰다가 발목을 좀 심하게 다친 모양이에요. 올케가 다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수색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동생의 말에 제가 돌아보니 주변은 온통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깊고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누나로서, 그리고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어른으로서 저는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친 사람이 억지로 나섰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 올케는 괜찮아? 네, 형님. 저는 하루 종일 산을 타서 좀 지친 것 말고는 괜찮아요. 올케는 헬쑥한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됐다. 그럼 여긴 일단 나한테 맡기고 올케가 운전해서 어서 동생 데리고 병원부터 가.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올케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자. 올케 얼굴을 보니 하루 종일 산을 타서 낯빛이 말이 아니네. 이 어두운 밤길에 직접 운전하기엔 너무 지쳐 보여.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동생네 차 대신 운전 좀 해줘요. 병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와요. 직접 운전하기엔 동서도 너무 지친 기색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동생과 올케가 약속이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들 그렇게 놀라고 그래? 매형이 운전해서 병원 데려다주면 서로 안심이고 좋잖아. 친동서가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어차피 우리 남편도 당신처럼 도시에서만 자라서 산은 잘 못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순간 동생이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누나, 그럴 필요 없어. 매형은 누나 곁에 있어야지. 지금 누나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이럴 때일수록 매형이라도 옆에서 잘 다독여줘야지. 이 와중에도 누나 걱정부터 하는 동생이 어찌나 기특하고 안쓰럽던지요. 결국 동생은 올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남아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어머니를 찾아 산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채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수색을 나갔던 주민들과 약초꾼들이 때마침 빈손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절박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을 이장님인 듯한 어르신이 제 앞에 서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이제 곧 해가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서서 안 됩니다. 이 산은 밤이 되면 맹수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쳐서 나오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그래도요, 제발요. 저희 어머니 그냥 노인도 아니세요. 치매까지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 험한 산속에서 이 차가운 밤에 얼마나 무섭고 추우시겠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지치고 흙먼지 묻은 얼굴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일 텐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밤중의 산으로 다시 올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당일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밤을 차가운 산바람 소리를 들으며 온통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튿날이 밝자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인근 군부대의 젊은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산을 훑었고 땅에서는 수색견들이 킁킁거리며 어머니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그들 틈에 섞여 목숨을 걸고 그 험한 산등성이들을 종일토록 헤집고 다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선영이가 왔어요. 목이 쉬어 갈라질 때까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살이 긁히고 험한 돌뿌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수십 번.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이틀이 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머니의 신발 한 짝, 옷자락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색 작전은 아무런 소용 없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던 담당 형사님은 흙먼지 묻은 모자를 벗어든 채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일주일입니다. 이 험한 산 속에서 더 이상 기적을 바라기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마을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적막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곧장 학교에 연락해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를 찾기 전까지 제 인생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기 위한 저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소란 보호소는 모조리 찾아다녔습니다. 행여나 어머니께서 집을 찾아 헤매다 길을 잃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부시의 온갖 노숙자 쉼터란 쉼터도 빠짐없이 살펴보며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실종된 곳은 충청북도의 깊은 산골이었지만 부모를 찾겠다는 자식의 마음에 세상 어딘들 가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저는 조선팔도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동생과 올케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생은 자신의 부주의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여울 따름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어머니의 실종은 동생 내외의 책임이 맞겠지만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은 치매라는 몹쓸 병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지독한 병을 원망할지언정 동생이 하루빨리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동생 또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와 동생 내외는 단 한 번도 함께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기나긴 여정이 처음 시작되던 날 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각자 부부끼리 흩어져서 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찾으려면 두 가족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지역을 찾는 쪽이 훨씬 빠르잖아. 그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생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그날 이후 두 가족은 각자 흩어져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이 지독한 여정이 장장 10여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계속될 줄은 말입니다. 수색 3년 차에 접어들던 해 저는 결국 교수직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영혼은 늘 길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낯선 언어처럼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어머니를 부르는 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잿빛으로 물들어가던 제 삶에도 한 줄기 작은 위안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실종되실 무렵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던 동생의 사업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워낙 영특하고 사업 수완이 좋았던 제 동생은 어머니가 사라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도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사업을 몇 배나 더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동생의 성공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실종 사건이 10여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에 접어들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었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꾸만 제 꿈에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동생 내외와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던 그날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속삭이셨죠. 선영아, 저 차에 타기가 너무 무섭구나, 무서워. 어머니는 동생의 차를 가리키며 아이처럼 부들부들 떨다가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어머니를 잃어버린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걸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신경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낡은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다시 걸려온 장난전화이거나 혹은 그릇된 제보일 거라는 생각에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파출소입니다만 혹시 성함이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박선영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는 오랜 절망감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쁘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혹시 실종자 때문에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제 어머니 실종되신 김춘자 여사님의 딸입니다. 실종자 명단을 찾아보시면 제 어머니 이름이랑 제 연락처가 있을 텐데요. 충청북도에서 실종되셨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실종자 명단에 정말 있기는 한데 그럼 잠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할머님 한 분께서 당신 이름은 기억 못하시고 자꾸 박선영 씨 엄마라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님 따님이시라면 연세가 적어도 60는 넘으셨을 텐데 전화를 받으신 분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요. 경찰관님, 실종자 명단에 적혀있는 내용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당신의 엄마로 기억하시고요. 아, 네. 치매 이력 확인됐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쪽에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릴 내용도 좀 있고요.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원도 산골의 어느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차마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에 떡이 진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과 온 몸은 몇 년을 씻지 못한 사람처럼 시커먼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선영이 드디어 날 데리러 왔구나.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지난 10년간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하셨을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어머니를 마주하니 참으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어지는 가슴을 겨우 추스르며 어머니를 목욕탕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니의 몸에 켜켜이 쌓인 때를 벗겨내며 전 소리 없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가냘팠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저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사드리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랜 굶주림에 소화기관이 완전히 망가지셨는지 허겁지겁 드신 음식을 온통 개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시면 되니까요. 그제야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동생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전화를 걸려는데 아까 그 경찰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관내에 계시다면 경찰서에 잠시 들러서 조사를 좀 받고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10년간의 기나긴 실종 사건을 마침내 종결짓기 위한 10년 만에 찍는 마침표 같은 그런 당연한 절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 마주 앉은 형사님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발견되신 곳은 차로 1시간을 꼬박 달려야 겨우 마을 하나가 나오는 강원도의 아주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화전민 폐촌 부락이었죠. 형사님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반인은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입니다. 얼마 전 그 근처에 큰 산불이 났다가 꺼진 뒤에 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발견하셨고요. 행여나 산불에 휘말리기라도 하셨으면 정말 어쩌시려고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런 짓이라니요. 제가 지금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저는 제 어머니를 10년 만에 찾은 피해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상당하시더군요. 따님, 지금 목소리 높이실 상황이 아니십니다. 저희는 이 사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따님께서 재산 문제로 어머님과 불화를 겪은 끝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그 폐촌에 유기해 놓고서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작극이라니요. 저희 어머니 치매세요. 치매에 걸리신 분과 제가 무슨 재산 다툼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라든가. 제가 경찰 일 오래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봅니다. 형제 중 한쪽이 자신만 아는 곳에 부모를 몰래 모셔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거든요.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는 건데요. 이유는 알고 취조를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머님께서 방치되어 계셨던 그 폐가에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요깃거리를 가져다 놓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길을 잃고 헤매던 분의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어머님을 데려다 놓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던져준 겁니다. 이게 방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10년간 제 인생의 전부를 걸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는 증거들을 형사님께 내보이며 울부짖었습니다. 10년입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닌 제가 자작극을 벌였다고요? 심지어 실종 당일에는 제 동생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쑥을 뜯으러 봄나들이를 떠났던 길이라고요. 그건 10년 전 경찰 조사 기록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제 절규에 잠시 침묵하던 형사님이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동생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도 있었습니까? 서류를 살펴보니 동생분은 어머니 쪽 호적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 집안의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제발 생사람 잡지 마세요. 제 동생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마침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저는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형사님도 다 있네. 어떻게 동생을 의심할 수가 있지? 그 애가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바로 그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리는 차 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차는 안 돼. 무서워.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순간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해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매일수록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감정 표현에 더 충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본능적인 사랑이나 혹은 본능적인 공포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제 동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 전부터 제 잠자리를 괴롭히던 그 악몽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봄나들이 복장을 한 채 제 꿈에 나타나 동생의 차에 타기 싫다며 한참을 울다가 사라지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방치한 듯 주기적으로 과자와 빵 같은 먹을거리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는 형사님의 말까지,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니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어머니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내 동생을 제가 감히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끔찍한 방치 생활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은 입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곧장 어머니가 발견되셨다는 강원도의 그 화전민 폐촌 부락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치되셨던 그 낡고 허물어져가는 폐가에는 빵봉지와 과자 부스러기 같은 먹을거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까지는 차로 1시간을 꼬박 달려야 하는 먼 거리.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신 어머니께서 직접 이곳을 오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당시에는 지갑 한 푼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고요. 즉 누군가가 제 어머니를 이 폐가에 고의로 방치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저와 남편은 무작정 그 폐가에 썩은 헛간에 몸을 숨기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찰도 형사도 아니니까요. 평범한 일반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헛간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을 두려워하시는 것은 그저 치매 때문에 의붓아들인 동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를. 진짜 범인이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이곳에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제게 발각되기를. 제발, 제발 내 동생만은 아니기를. 저희 부부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몇 주 동안 먹을 과자와 빵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서요. 손전등 불빛을 앞세워 폐가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동생과 올케였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 방 안에 없잖아. 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헛간 나무 틈새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착하고 순했던 동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정신도 온전치 않은 노인네가 다 죽어가는 몸뚱이를 이끌고 혼자서 가면 어딜 간다고. 올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봐, 아무도 없다니까.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 노인네를 찾아간 거 아니야? 쉬, 조용히 해. 이 폐촌에 사람이 드나든다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그냥 떠난 지가 언젠데. 당신 지금 장모님 의심하는 거야? 여기 우리 엄마 고향이라고. 우리 엄마가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이 논네가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목숨만 붙들고 버티는 것만 빼면 말이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내렸습니다. 아이, 그럼 혹시 산불에 휩쓸려 간 건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다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먹을 걸 갖다 바친 이유가 뭔데, 아무리 그놈의 돈이 탐나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차마 우리 손으로 직접 저승길 배웅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하긴 그놈의 돈만 아니었어도. 혹시라도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덕분에 어머님 재산 필요할 때마다 쏙쏙 빼먹어가면서 회사 부도도 맞고 우리 회사 지금껏 애지중지 잘 키워왔으면서 뭘 그래.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노린 동생 내외의 치밀한 자작극이었습니다. 과거 어머니께서는 연구와 논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저를 배려해 당신의 모든 재산 관리를 동생 내외에게 맡기셨습니다. 저 또한 동생을 친혈육처럼 믿었기에 그 결정에 흔쾌히 동의했었고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화근이었던 겁니다. 억소리 우습게 나오는 그 막대한 재산과 돈노름이 제 착했던 동생을 끝내 악마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애지중지 키우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겠다. 마침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의 환자셨겠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 제 심증은 이어지는 동생의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 산산조각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 노인네에 어디 변사체로 발견되기라도 하면 우리야 오히려 좋지. 우리가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상속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깔깔거리며 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처럼 헛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한사코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동생 내외의 모든 대화는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탐욕에 눈이 먼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된 덕분에 저는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흐름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생 내외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어머니의 계좌에 있던 현금 거의 전부를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막대한 부동산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아마도 실종 상태인 어머니가 갑자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경찰에 의심을 사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까 우려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동생은 법적으로 어머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었기에 제가 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자신들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동생이 지난 10년간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제게 말했던 전국의 보호소와 쉼터들을 일일이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곳들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동생이 비교적 근래에 방문했다고 말했던 곳들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된 노모를 찾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 만약 동생이 찾아왔더라면 자신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라면서요. 덕분에 거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직접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것. 며칠을 고심하던 저는 동생이 부동산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을 품어준 은인에게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정도의 인간이라면 결국에는 그 돈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듯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실종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잖아. 법적으로도 몇 년만 더 지나면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던데 우리 이제 그만 어머니 보내드리자. 그동안 엄마 찾아다니느라 너도 나도 너무 지쳤어. 누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 살아계실 거야.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내가 꼭 다시 집으로 모셔올 테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어머니 명예 부동산들도 생각해야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머니 실종 소식이 투기꾼들 귀에까지 들어가는 날에는 너 아주 큰 손해보는 거잖아. 그게 왜 내 손해야? 난 재산에 관심 없어. 처음부터 다 놓아줄 생각이었으니까. 아니, 난 이제 너무 지쳤다. 난 그냥 재산 너한테 다 넘기고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같이 보내드릴 생각이야.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자. 내일 주말인데 우리 예전에 엄마 잃어버렸던 그곳에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도 정리할 겸 말이야.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가 모를까 봐서요. 전화기 너머 그의 진짜 얼굴 탐욕스러운 미소로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역시나 다음날 동생 내외는 제가 알려준 산등성이로 요요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그들이 어머니를 버렸던 바로 그 쑥이 지천에 널려있던 장소였죠. 더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 내외가 제게 인사를 건네오기도 전에 헛간에서 녹음했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뜻밖에도 동생 내외는 아주 덤덤하게 녹음 파일을 듣더니 이내 동생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표스러운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그 모습은 과거 돈에 눈이 멀어 저희 모녀를 협박하던 아버지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서 놀리니까 좋아? 보아하니 순순히 재산 넘길 것 같지도 않은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거 알아? 너 지금 네 아버지랑 똑같은 표정인 거. 너도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용건만 간단히 해.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말고. 용건?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그날 어머니를 어떻게 숨겨서 강원도 그 산골짜기까지 데리고 강들 차 트렁크에 어머니 숨겨놓고 실종됐다면서 그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냐고. 발목 다쳤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니들 차 운전해서 병원 데려다 주라니까 그렇게 놀랐던 거 맞지? 아주 형사님 납셨네. 형사님 나셨어. 그래, 차 안에 그 노인네 숨겨놓고 그 길로 산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다.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벌받게 만들어야지. 엄마 계좌에서 빼돌린 돈도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무슨 수로? 증거 있어? 방금 그 녹음 파일? 몰래 숨어서 녹음한 파일은 증거 효력 없는 거 몰라? 내가 직접 돌려받을 거야.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증거 효력? 맞아. 몰래 숨어서 녹음한 파일이라면 당연히 증거 능력 없지. 근데 저는 말을 마치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향해 보란 듯이 들어보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녹음 중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직접 대화한 녹음 파일이라면 어떨까? 그거라면 법정에서 100% 증거 효력이 차고 넘치는데? 너 방금 내가 던진 미끼를 제대로 내 입으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홀라당 증언해버린 꼴이라고. 알아? 순간 동생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죽 당황하고 마음이 급했던지 동생은 제게 외마디 욕설을 내뱉으며 두 번째 휴대폰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에게 돌아온 것은 저의 서슬퍼런 꾸짖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처럼 위험한 놈을 혼자서 만나러 왔을 것 같니? 내 남편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야. 내가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는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연락하는 즉시 내 놈 손목에 은팔찌 채워주려고. 이 자리에서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날엔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네가 되는 거야. 이 모질이 자식아.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동생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차갑게 날렸습니다. 우리 엄마 배 아파 낳은 친아들 못지않게 너를 아끼고 사랑했어. 그런 감사한 분한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 각오해. 받은 만큼 전부 되돌려줄 테니까 오늘부로 내 놈들 인생은 시궁창 나락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유유히 돌았었습니다. 이후로는 아주 당연한 정의의 구현의 수순이었습니다. 동생 내외는 어머니께 저질렀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면 떼돌렸던 막대한 재산 또한 법원을 통해 법정 이자까지 더해져 고스란히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생 내외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현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는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돌려받아야 할 금액만큼을 동생의 회사 지분을 통해 받아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통해서였죠. 또한 그 회사의 지분 50%가 동생 명의였고 나머지 50%가 올케 명의였던 탓에 동생은 결국 회사 전부를 제게, 정확히 말하자면 제 친정어머니에게 되돌려준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은 동생 내외의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곳은 다름 아닌 차가운 교도소의 접견실이었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정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앞으로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리며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